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사는 60대 농사꾼입니다. 제가 있는 이 시골은 바다와 농촌이 공존하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적적할 때마다 딸이 알려준 유튜브를 듣고 보면서 적적한 시간을 때우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알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연을 끊고 살았던 변호사 아들내미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던 아들이 도시로 가 생활을 하면서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군요.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정확히 45년 전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겠지만 저희 또한 집안 어른들의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얼굴도 딱 2번 보고 작은 식을 올렸었네요. 그때 그 시절에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배필을 만나 아들, 딸 잘 낳고 배만 골치 않으면 어느 정도 살만한 시절이었죠. 제 아내는 제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항상 제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이었고, 모내기나 바쁜 농사철이 되면 집에 얼른 가서 새참을 싸와 같이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며 서로 그날의 피로를 풀기도 했었답니다. 당신 오늘은 막걸리 딱 한 병만 먹는 거다. 저번처럼 2병 먹어서 일하다가 졸지 말고. 걱정 마. 내가 무슨 노인네도 아니고 일이 이렇게 힘들 때는 이 막걸리 한 잔이 얼마나 힘이 되는데. 당신도 한 잔 마셔. 오늘 고생했잖아. 그래요. 한 잔 합시다. 한 잔 먹고 오늘도 빡세게 일해봅시다. 아내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며 제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였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아들, 딸 셋 낳으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투박하게 자라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내는 항상 웃음이 많고 어딜 가도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밝은 사람이었죠. 가끔은 어머니처럼 의지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이런 아내 때문에 제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애가 12살 되던 해 아내는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항상 저와 자식들밖에 몰랐던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살아가야 할 이유도 그 순간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저처럼 엄마를 잃은 슬픔에 울고 있는 자식들이 보이더군요. 특히 장남은 이제 12살이 되었음에도 동생들을 다독여주며 우리 엄마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를 해주자며 제 동생들을 감싸더이다. 그리고 제게 와서 그 어린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아빠, 제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몫까지 제가 다 할게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랑 동생들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준 속 깊은 아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어린아이임에도 저를 안아주는 장남을 보며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던 것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헌신 때문이었겠지요. 전 이런 자식들 때문에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미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농사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성공시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자식들은 잘 따라주었어요. 장남의 주도하에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우더군요.
제 친구들 동네에서 축구하고 사고를 칠 때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고 숙제를 하며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세 아이 모두 학급에서 5등 밑으로 떨어진 적도 없을 정도로 꽤나 영특한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더군요. 도시락도 반찬이 없어 김치에 나물만 싸가며 그렇게 부실하게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불평불만이 없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어요. 그 덕분에 장남은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둘째는 공무원을, 셋째는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할 정도로 잘들 커주었죠. 호라비 밑에서 어찌나 잘 자라주었는지 성격도 모난 곳 없고 이런 시골에서도 동네에 자랑이 될 만큼 잘 커주었으니까요. 못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자신들의 살 길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희 세 아이들은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부모도 챙길 줄 알고 틈만 나면 농사일을 도와주겠다고 내려오는 탓에 동네 사람들도 자식들 잘 뒀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저희 집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세 남매는 서로 어찌나 챙기고 죽고 못 사는지 날이면 날마다 경조사를 서로서로 잘 챙겨주고 그렇게 의좋은 남매로 자라나는 걸 보며 남들도 다 부러워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서로의 생일에는 꼭 저희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으니까요. 항상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특히 그중 우리 장남은 제가 가장 기대를 했고 또 그에 부응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했는지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까지 뚝딱 합격하고 저에게 속썩이는 일 하나 없이 잘 커주었지요.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동네에서는 최고의 자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김장수 씨 장남 변호사 합격, 이 플랜카드가 걸어질 정도로 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아들이었죠. 변호사가 됐어도 항상 안부 전해준 아들, 첫 월급 탔다며 용돈을 보내주는 아들, 명절 때 내려와 바쁜 일손을 도운 그런 아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장남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성격이 완전 변해버린 겁니다.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그렇게 자랑거리이던 처대가 이제는 우리 집을 산산조각 내버린 주범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잘 커주던 아들이 갑자기 선을 보면서 알게 된 아가씨가 있다면서 데리고 오더니 얼마 후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집안이 빵빵한 곳이었고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7살 아래 처자였습니다. 첫인상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결혼 전이어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 키우셨다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오빠가 너무 반듯하게 잘한 거 있죠? 아버님 농사 지으신다면서요. 저도 주말마다 가서 거들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실 집안도 좋고 인상도 좋길래 아무 거리낌 없이 저희 집 식구로 맞아주었습니다. 게다가 잘 나가는 로펌 출신인 장인어른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저희 큰애와 너무 잘 맞아 보였죠. 하지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점점 빗나가게 되었죠. 상견례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집니다. 며느리도 그렇지만 사돈 될 사람들이 아주 됨됨이가 별로이더군요. 이때 알아채고 아들을 말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사실 제가 말렸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겁니다. 큰애가 저희 아버지는 현재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라고 하자 농사? 밭일? 설마 저희 딸애한테 그런 일 시키시는 거 아니죠, 사돈? 저희 아이 정말 곱게 키웠습니다. 라고 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냥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나 싶습니다. 아들이 그 상황에서
에이, 저희 둘이 서울에서 살 거라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모님. 제가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저 역시 거기에 보태서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농사는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미 없이 자라 이렇게 훌륭하게 커준 소중한 아들이지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예비 사돈들이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좋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깐깐한 집안이라서 그런지 우리 둘째, 셋째 아이들에게도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요즘 공무원은 공무원도 아니지 않나? 요즘 공무원들 월급 가지고는 집이라도 한 채 살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한테 돈 같은 거 부탁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우리 딸에게는 화장이 진해서 약간 촌티가 나는데 들어보니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회사 다닌다던데 하는 모습은 꼭 삼류 회사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하며 제 자존심을 짓밟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있는 집안이라지만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집안과는 사돈을 매줄 수 없다는 각오로 말을 해버렸죠.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저 우리 애들 어미 없이 키웠지만 어딜 가서도 빠지지 않아요. 돈 좀 있으시다고 이렇게 예의 없이 말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럴 거면 저 이 결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다니요. 얘들아, 일어나라. 그만 가자꾸나.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상견례장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버리니 그쪽 집안은 다들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뭔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이런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긴 없더군요. 그날 이후로 장남은 눈에 콩깍지라도 씌인 듯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사돈이라는 분이 제게 직접 전화를 했더군요. 어제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본인도 그 입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많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마 며느리가 설득을 했나 봅니다. 저는 끝까지 느낌이 좋지 않아 장남에게 꼭 이 결혼을 해야겠냐 몇 번이고 물었지만 자기가 성공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면서 제발 허락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그만 허락하고 말았네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 끝까지 말렸다면 우리 장남은 지금처럼 외롭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헌데 애들 신혼집이 또 문제더군요. 그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다들 대학교 보내고 살 길을 마련해줬지만 제게는 서울에 신혼집을 얻어줄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세워 말을 했죠. 민수야, 먼저 미안하구나. 이 아버지가 신혼집을 얻어줄 능력이 안 돼. 우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들 작은 집 전세 자금은 마련해 보마. 내가 좀 모아둔 돈이랑 여기저기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그 돈 정도는 나올 거야. 에이, 아버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이 이럴 줄 아시고 신혼집도 구해주신대요. 거보세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니까요. 저번에 상견례 사건은 그냥 장모님이 분위기를 가볍게 하고자 장난 좀 치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장남은 이렇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혼집이 해결됐다니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이
그걸로 인해 그쪽에서 무시받진 않을까, 힘들게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제 능력 밖이라 그렇게 못해주니 제 자신도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었고요. 변호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던 아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처갓집에 의지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나서 최대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들은 안 하려고 했죠. 시집살이 그런 거는 절대 안 시키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한 번은 명절에 시골까지 힘들게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온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나가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는 상상도 했었죠. 하지만 밥상머리에 앉은 며느리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더군요. 제가 수저를 줄 때 제 손에 낀 손톱을 보며 기겁을 하는 겁니다. 농사일을 하고 기름을 만지다 보면 손톱에 있는 때가 아무리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손을 봤나 보더라고요. 이 손으로 새 자식들을 키우고 번듯한 직장까지 보내주었는데 며느리는 더러워 보였는지 불쾌한 표정을 짓더군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모든 것들이 지저분하다는 표정이었고 큰애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좀 서운했어요. 아들내미 온다고 해서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 정성스레 준비했는데 이런 홀대를 받으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서울 여자들이 시골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줄 리 없었고 저는 어떻게든 그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뱃속에 제 첫손주가 들어있다고 하니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처음으로 첫손주를 안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인 건 마찬가지였죠. 그날 이후 저도 그렇고 온 가족이 우리 며느리가 부디 건강하게 출산만을 하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사돈께서 저희 큰애에게 결혼을 하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려주었다고 하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큰애와 연락이 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주고 난 이후였던 것 같은데요. 일을 하느라고 바쁜가 보다 싶어 자꾸 연락하기 꺼려져 둘째, 셋째에게도 물어보니 본인들도 잘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첫째와 둘째가 소주를 한 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째가 조심스럽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알고 보니까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 내려가는 것까지 아주 반대가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며느리가 나를 못 만나게 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다든? 아니요. 형도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집에만 가려고 하면 퉁명스럽게 굴고 아프다고 핑계를 대서 싸워도 보고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집이라도 화목하자 싶어서 아예 포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사돈 집에서 해주신 게 여간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나름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아들은 결국 며느리의 입김에 넘어간 듯 보였어요. 며느리 등살에 못 이겨 제 전화도 안 받고 가끔 문자만 보냈던 겁니다. 아들에게 좀 서운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지 애비인데 이렇게까지 나온 아들이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에게 결혼하고 해준 게 없으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어쩌다가 장남 생일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지 어미 기일에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받긴 받더이다. 하지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심하게 변해 있었어요. 예, 큰애야.
요즘 별일 없냐? 며느라기랑 뱃속 아기는 좀 어떻고? 다름 아니라 오늘 네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었니? 아휴, 아버지, 바빠 죽겠는데 그 얘기 하시려고 귀찮게 전화하셨어요? 이 시간대가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요. 이만 끊을게요. 아, 그래, 알았다. 민수야, 오늘 네 엄마 기일인 거 알지? 물론 바빠서 못 오겠지만 네 동생들은 겸사겸사 내려왔어. 네가 없어서 조금 아쉽구나. 아버지, 요즘 누가 그런 거 챙겨요? 혹시라도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싸우는 걸 보기 싫으시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참으로 화가 나더군요. 지 엄마 기일인데도 요즘 누가 그런 걸 챙기다뇨. 아들은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알던 이전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들 때문에 혼자 시골집에서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괴롭더군요. 농사일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아들은 갈수록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야 노인네니까 불편하고 싫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하고도 멀어지고 큰애만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도 카카오톡 메인 사진을 보면 처갓집 사돈내외와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다니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한편으로 놓였습니다. 일 때문에 너무 힘든 게 아니구나라며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처갓집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도 제 손 떠난 자식이 어디 제 것이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지요. 언제는 제가 며느리 안부가 궁금해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며느라. 곧 있으면 애가 나오는데 몸은 좀 어떠니? 우리 아들이 속 안 썩히고 잘해주지? 네,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 지금 저 몹시 피곤한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 아니, 네 목소리 안 들은 지 오래돼서 전화 한번 해봤다. 피곤한데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어서 쉬어. 네,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 저 출산할 때까지는 제가 좀 예민하니까 전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저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괜히 아버님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아,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럼 나중에 보자꾸나. 차갑게 전화를 받은 며느리가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정말 낯설어 보이더군요. 마치 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장남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제게 화를 내더군요. 왜 몸 힘든 사람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하냐면서 말이죠. 며느리는 곧장 장남에게 전화를 해 일러 바쳤던 모양이었죠. 평소 전화 한 통 잘 안 하던 장남이 며느리가 뭐라고 하니 곧장 전화해서 저를 다그치는 모습을 보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 며느리가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전화가 와서 장남이 연락이 왔는데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현재 산후조리원인가 뭔가 거기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에 무려 버스를 6시간을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며느리에게 출산 기념으로 주려고 50만 원을 뽑아갔죠. 첫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은 물론 오랜만에 며느리기와 큰아이도 볼 수 있어서 들뜨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저를 본 아들 내외는 별로 반갑지 않은 눈치더군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며느리를 보고 아이고 고생했다. 나한테 이렇게 예쁜 손주를 안겨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손을 꽉 잡아주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저를 밀치더군요. 아버님,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렇게 갑자기 안으시면 어떡해요. 저리 가세요.
저출산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흙 잔뜩 묻은 손으로 그러시면 손주한테도 영향이 간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며 무슨 동네 잡배들 보듯이 저를 피하더군요. 나름 손주 보러 간다고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찾아간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제가 불청객이었구나라고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의 행동이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리게 했죠.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손을 잡고 포옹을 하세요. 그냥 얼굴만 보고 가실 줄 알고 오시라고 했더니 됐으니까 어서 가세요. 이 사람 안정 취해야 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이 돈은 뭐예요? 이거 아버지 내려가실 때 차비나 하시고 이젠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며 봉투에 담겨진 50만 원을 거의 던져주듯이 주더이다. 그렇게 착하고 집에서도 성실함을 보여줬던 처대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을 비참함을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아무리 지 마누라가 좋고 처갓집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과 그날 아들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지 애비로 생각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멀리서 찾아온 이 애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니? 언제까지 다시 예전의 너로 돌아오길 기다려야 돼? 왜? 네 애비가 가난하고 시골에 살아서 창피한 거야? 네 장인은 집도 해주고 변호사 사무실도 차려줘서 이제 네 애비는 안 보인다는 거니? 왜 이렇게 변했냐 이놈아? 아버지, 그러게 왜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건데요? 연락할 때쯤 되면 연락했겠죠.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냐 알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장남은 없다. 너 같은 장남 둔 적 없어. 다시는 연락할 생각도 찾아오지도 말거라.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다 두고 보고 있어 이놈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저는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옆에서 듣고만 있던 둘째는 저와 장남의 대화를 듣고 도저히 참기 힘들었는지 장남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버리더군요. 그리고 장남에게 이걸로 인연 끊으라며 나중에 꼭 후회할 거라고 말하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둘째와 함께 셋째 집으로 이동해서 약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나중에 셋째까지와 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다들 장남의 행동에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우리 가족은 네 식구가 아니라 세 식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술 한 잔 먹으며 저의 세월도 돌아보게 되고 제 삶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 아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었을지.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네요. 정말 이 기간 동안 아들은 제게 한 번도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명절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제 생일, 지 엄마 기일은 물론이고 정말 저와 인연을 끊으려는지 단 한 통의 전화도 안 오더군요. 아들의 소식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근황을 알 수 있었고 저의 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진들을 보니 밝게 웃으며 잘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크는 손주 사진들을 보면 사실 첫 손주이다 보니 눈에 너무도 아른거렸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나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걸요. 그저 사진으로나마 똘망똘망한 얼굴을 보며 혼자 웃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왕래도 아예 끊긴 채 차츰차츰 잊혀질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 다녀왔는데 둘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둘째는 갑자기 형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버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형이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경찰서라니? 놀라서 되묻자 형이 글쎄 형수님을 폭행을 해서 고소를 당했답니다. 아, 참 어떻게 된 건지 다녀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폭행이라니 그것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며느리를 폭행했다뇨. 저는 아무 일도 못하고 걱정이 돼 둘째에게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대충 내용은 이랬습니다. 며느라가가 출산한 아이가 우리 큰애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씨를 뵌 것이었죠. 큰애는 처음에 혈액형이 다른 걸 알았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는 며느라기의 말에 안심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면 클수록 자신의 모습이 전혀 없고 너무 안 닮은 거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얼굴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아빠 안 닮은 애기 처음 봤어. 엄마 유전자가 센가? 그런데 엄마도 별로 안 닮았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트레스가 되는 말들이 되었고 이를 변명하고 있는 자신이 한순간 한심해 보였다고 합니다. 장난식으로 나와 어떻게 이렇게 안 닮을 수 있지? 라고 던진 농담에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지금 날 의심하는 거냐 화를 내던 탓에 이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인가 싶어 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며느리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전자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하는데요. 결과를 보자마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술을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며느리를 정신이 거의 잃을 정도로 폭행을 했다고 했어요. 5년이나 키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우리 처대와 연인 4일 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바람핀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시점에 우리 큰애와도 연인 사이였었고 그래서 누구 아이인지 며느리도 모르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둘 중 변호사에 합격한 우리 장남을 선택했던 거였죠. 어떻게 이런 기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무런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아도 큰애한테만은 잘하겠지, 새 식구 잘 살자고 그러는 거겠지라며 저를 위안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큰애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렇게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초범이어서 그런지 다행히 벌금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구타한 순간부터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장인이 차려준 사무실도 이후 뺏기게 되었고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파워가 센 그 장인이란 사람이 아들을 완전 그쪽에서 쓰레기로 만들어버려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렸다고 했어요. 참 무섭더군요. 그렇게 화목하게 여행도 다니고 단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아들이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돌변하는 걸 보니 이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폭행을 한 건 100번, 1000번 아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직업이 변호사이면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야 했죠. 아들은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바람에 인생의 끝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저라도 딸이 사위에게 맞으면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심정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연애 때 양다리를 걸친 것도 모자라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닌 양다리를 걸친 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자괴감에 빠졌겠죠. 폭행만 하지 않았더라면 본인 장인이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으며 새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잘못된 선택으로 일이 꼬이고 만 겁니다.
아들은 모든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도 형수가 너무 믿고 배신감이 들어 전화를 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집 갈갈이 찢어놓은 것도 부족해서 형까지 이렇게 매장을 해버리십니까? 어머, 도련님, 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뭐 바람을 폈나요? 결혼 전에 임신이 된 걸 이제야 저도 알았는데 어쩌겠어요? 저도 몰랐다고요. 제가 이 일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고 아기를 같이 키웠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맞은 사람은 저예요. 결국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 마냥 비아냥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있던 저에게 장남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에 구멍을 뚫고 간 이 녀석이 너무 괘씸하고 얄미워 모른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을 하더군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몇 개월 사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행색은 초라해 보이더이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큰 소리를 쳤던 아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버지, 못난 자식이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출세에 눈이 멀어 아버지도 동생들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인연 끊자고 할 때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속으로 좋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돈, 명예, 출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뭐 이놈아? 그렇게 내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았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네 꼴이 뭐니? 지금 네 얼굴이 사람 얼굴로 보여? 그러게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이놈아. 난 모르겠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지 처갓집에 똥개 마냥 붙어있던 놈이 지 힘들다고 이제야 찾아와? 그냥 돌아가라.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감싸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것 같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그 자리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방으로 가 며칠 동안 나오지 않더군요. 내심 저런 꼴이 보기 싫어 서울로 올라가길 바랬지만 아들은 갈 곳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폐인처럼 있는데 어떤 애비가 마음이 편하겠나요? 그날부로 잠 한숨을 못 잤네요. 그리고 두 아이들에게 장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혼자서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큰애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사실 이 애비는 많이 흔들린다. 아버지,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형이 그동안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놈은 또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아버지 배신할 그럴 놈이라고요. 둘째도 같은 입장이었고 셋째는 완전 노발대발 하더군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지금껏 아버지한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셔라. 어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라며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지금 저러는 거 아버지한테 얼마라도 뜯어서 다시 서울 올라가려고 쇼하는 거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두 아이들의 반대는 심하더군요. 아무리 그렇다지만 너희와도 정말 오랫동안 우애를 다지지 않았니? 너희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저희라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형을 받아주면 형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 또 모른 척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우선은 알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더 시간을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남은 새벽에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혼인 무효 소송 등 소송을 할 게 많다면서 제게 문자를 남기고 가더군요. 그리고는 힘이 드는지 매일같이 술을 먹고 전화를 합니다. 외롭다면서 말이죠. 가장 힘들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죽고 싶다는 말만 연신 해대고 있네요. 지 동생들한테 전화를 해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린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녹초가 되어 5년 만에 나타난 큰아이를 받아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람 되긴 글렀다 생각하고 내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큰애를 받아주는 것도 둘째와 셋째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지난 5년을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바로 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가 밭일 하다가 무릎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다리 수술을 해야 할 때도 둘째, 셋째만 왔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첫째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결국 찾아오지도 않았었죠. 그 와중에도 처가 식구들하고는 신나게 놀러 다니고 명절 때에도 처갓집은 꼬박꼬박 방문하며 여행 다니면서 저에게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는 집안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고 차이를 둘 수가 있는지 사돈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자식 낳아 키우는 처지에 어찌 이렇게 저의 마음을 몰라주시는지 같은 부모 입장이 아닌 갑과 을의 입장으로 나눠지는 게 너무 답답했죠. 사돈 어른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뭐가 맞는 행동인지 잘잘못만 제대로 따져주었어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제 편이 하나 없는지 참 안쓰럽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갈피를 못 잡고 뭐가 이성적인 판단인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두 자식들은 장남을 다시 받아주면 저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하네요. 물론 진심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싫다는 거겠죠.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장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심정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들을 버린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큰애에게 독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소주 한 잔 마셔야 잠이 올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제 사연을 보신 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